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강서를 위한 환경 주체로서의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강서구 환경교육센터 센터장 김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기후위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워낙 평소에도 많이 듣는 이야기일 텐데요. 한번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태계에서 많이 괴로워하는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접했던 산불, 화재, 그리고 홍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와는 다르게 또 우리 인간들의 노력의 모습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렇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2년 구글 검색 순위, 우리나라에서의 검색 순위 중에 가장 높았던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사람들의 노력, 물론 방해되는 환경 문제들, 사건들도 떠오르시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지구의 자정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잘 곁들여져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세계 곳곳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생명을 선택합시다, 미래를 선택합시다 라는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찬미 받으소서라는 생태 회칙을 반포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의 사례는 독일의 사례인데요. 2021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8시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뉴스죠. 뉴스는 굉장히 핫한 시간에 방송이 됩니다. 독일에서도 8시 이전에는 바로 증권 소식이, 증시가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핫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방송되기를 원하면서 8시 이전의 기후라는 비영리 단체를 언론인, 학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부터 2주에 한 번씩 60초 동안의 광고가, 환경에 관련된 영상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핫한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파급력을 발휘했고요. 이렇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소소한 행동,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 제도의 변화,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에서의 사례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2020년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이 있는데요. 2019년에 학생들의 등교 거부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레타 툰베리 잘 아시나요? 네, 그레타 툰베리가 우리 어른들에게 경고를 했죠. 미래를 위해서 행동을 하자는 메시지를 학교 등교 거부 운동을 하면서 전 유럽에 있는 학생들에게 확산됐던, 근데 이탈리아에서도 교육부 장관이 이런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 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 해인 2020년부터는 기후변화 교육을 정규 과목에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33시간 동안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이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또 어떨까요? 독일은 생활 곳곳에 친환경이 많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나라이기도 하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교육과정에 녹여내 있습니다.
대만과 필리핀이 좀 흥미롭긴 한데요. 대만은 2016년부터 학생, 공무원, 교사에 대해서 연 4시간 동안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의 사례를 보면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을 졸업할 때 1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야만 졸업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이런 정책과 제도가 실행될 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일 때 기후위기를 우리가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좀 더 많아지고 높아지기 위해서는 환경학습권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학습권이 뭘까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환경교육을 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으로도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잘 나와 있는데요. 환경부 장관, 지금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런 국가 환경교육 계획을 5개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각 지자체장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3차 종합계획이 25년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잠시 보자면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입니다. 여기에서 목표가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그리고 환경교육 협력 확대라는 영역에서 각 세부 추진 과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계획이 잘 이행되는지 이행평가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비전은 환경시민이 만드는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입니다. 각 지역마다, 시도마다 그 지역에 맞는 현안과 어우러진 이런 종합계획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게 정말 잘 이행이 될 때 우리가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고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환경교육은 뭘까요? 다소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환경과의 관계를 좀 통찰하고 학습자가 그런 잠재성을 실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과 동시에 그리고 사회를 바람직하게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해 이런 의지와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활동을 환경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크게 내재적인 목적과 외재적인 목적으로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 환경학습 행위 자체를 내재적인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위한, 내가 환경적 관점을 넓히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내재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런 우리 인간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환경을 만드는 게 외재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바람직한 환경 변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교육의 목표는 의미 있는 해가 있습니다. 1977년 구소련, 현재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에서 정부 간 환경교육에 대한 주제로 이런 국제적 협의가 있었던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인식, 지식, 태도, 기능, 참여라는 5가지 목표를 두고 환경교육 목표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환경교육에 대한 목표의 중심 과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바탕이 되고 있고요. 이를 발전시킨 환경교육 목표들이 지금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 협의가 17가지 목표에 기반을 두어서 UN 총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번영과 환경 모든 부분을 잘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목표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행동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이런 환경학습권과 굉장히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사례와 연결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의 도시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입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쯤에 가봤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의 풍경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캐주얼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와 엄마가 같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들, 시장을 보러 가는 시민들, 아주 자전거가 차보다도 더 많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코펜하겐은 올해에도 살기 좋은 도시, 전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도시, 교육, 복지 분야에서 거의 최고를 자부하는 도시인데요. 어떤 정책을 폈기에 이렇게 자전거 도시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 도로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382km 이상의 자전거 도로와 신호체계가 마련되어 있고요. 우선 통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를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교육에도 철저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 신규 이주자에게도,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정규 과목 내에 자전거 교육이 함께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한 친환경 보상, 코페이가 이 제도가 잘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을 기준으로 자전거 수가 자동차 수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여기 코펜하겐에서 자동차를 보유하려면 굉장히 보유세와 유지비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전거를 또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제도적 정책만으로는 이게 자리 잡기는 어렵잖아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였기 때문에 코펜하겐을 자전거 도시로 더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자전거 이용률, 그리고 정치인, 기관의 모범, 그리고 이런 친환경 문화로 자리 잡는 부분까지가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코펜페이를 통해서 관광객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오면 미술관, 예술작품에서의 창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굉장히 유명한 랜드마크처럼 있는 코펜힐에 가면 인공스키 슬로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경험도 같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시사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미카즈라는 일본의 1,500명 남짓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오사카보다 좀 밑에 있는 약간 산 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세계 최초로 제로 웨이스트 마을을 선언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2003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놀랍지 않나요? 분리배출을 45종 이상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여기 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또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45종 중에 9종이 종이를 위한 분류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 있는 사진은 제로 웨이스트 센터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안 쓰는 물건들의 공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도넛 모양으로 생긴 것은 여기 호텔입니다.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여기서 숙박을 하면 이런 제로 웨이스트 체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완벽한 제로 웨이스트 마을 넷제로를 달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지금 거의 80% 수준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굉장한 노력이 있었던 마을이라고 볼 수 있죠. 국내에도 모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광명기후의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위급할 때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잖아요. 지금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이렇게 의병처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지구 온도가 더 이상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이런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사이트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과 사례, 사람들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5,0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었고요.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이 더더욱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선도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순환경제, 사회적 포용을 위한 도시 정책이 반영되어 있고요. 프라이부르크는 친환경 도시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도시죠. 예,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과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와 참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시민 참여 사례가 국내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북구에는 탄소중립위원회, 우리 강서구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제안과 실천 캠페인들이 시민 참여로 함께 한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고요. 수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의제와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는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수원에 살고 있을 때 그런 안내 팜플렛 그리고 현수막들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제주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모두 연계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두 다 공통적인 시사점은 주민, 시민 참여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서구에서도 2021년에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맞추어서 60개의 성과지표, 굉장히 많은 성과지표를 두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 체계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보완할 지점들, 각 분과별로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세부 과제들이 잘 실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잘 시행되기 위해서 강서구의 관련 소관 부서와 연결이 돼서 이 체계와 제도가 잘 시행되는 것까지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강서구 주민들의 좀 더 좋은 의견들이 개진이 될 때 강서구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강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함께 해봅니다. 기후위기 시대 왜 주민이 환경 주체가 되어야 될까요? 앞에 사례들에서도 여러분들도 생각한 지점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가벼운 사례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여기서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입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이 음악 축제는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국내의 여의도 같은 모습이 좀 떠오르실 텐데요. 여기는 대중교통으로만 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가를 이용할 수가 없고요. 재활용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알코올도 반입과 섭취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모범적인 음악 축제입니다. 축제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즐겁게 보내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굉장히 찌푸려지고 그걸 또 뒤에 안 보이는 곳에서 처리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국내에서도 이런 축제에 대한 친환경 축제에 대한 이제 각성을 통해서 많은 축제들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파크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런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존을 만들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또 반납할 수 있게끔 하는, 최근에 허준축제, 강서구의 허준축제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많은 축제들이 정말 쓰레기가 없는 축제도 앞으로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덴마크 코펜하겐의 코펜힐이라는 곳입니다. 덴마크에서 굉장히 최근에 핫한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좀 외곽에 있는데요. 잘 보면은 어떤 모습인가요? 굴뚝이 있고, 여기는 원래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소각을 하면서 생긴 열을 이용해서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보면은 다리미로 쫙 눌러놓은 것처럼 굉장히 납작한 나라입니다. 여기 코펜하겐에도 해발 150m 이상 되는 지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평평한 지대인데요. 여기 사람들도 그런데 스키를 굉장히 또 타고 싶어 합니다. 스키를 타려면 굉장히 먼 곳을 가야 되는데요. 여기 오면은 한 400m 정도 되는 슬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와 인공 암벽장도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이고요. 여기에서 또 등산 코스처럼 이렇게 코스도 있고
조망도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문화와 함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굴뚝 연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중금속까지 처리를 해서 수증기 형태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이 가봤을 때는 약간의 냄새는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변모를 위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들도 좀 새롭게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부산에 있는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여긴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앞에 쓰레기 소각장과 비슷한 스토리가 하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분뇨 처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걷어내고 굉장히 산책하면서 뭔가 아이들과 미션을 하면서 놀만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그리고 이쪽에서의 저녁 무렵의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책을 읽으면 쏙쏙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낙동강 하구의 인공 건물 중에 최남단에 있는 건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스토리를 갖고 시민,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제안과 함께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원고등학교의 이 동아리는 굉장히 오래된 동아리인데 학교에서의 열과 방사능 수치를 해마다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가봤을 때는 여기 친구들이 학교 주변 환경이 너무 좀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재개발이 들어가 있어서 동네들이 이렇게 철거, 개발의 틈바구니 안에 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선생님께 제안을 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도시에 대한 제안을 해보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런 그릇에 변화될 도시의 모습을 담아봤고요. 이걸 학교에서 전시도 하고 끝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집에 가져가서 이 학령 때에는 가정에서 별로 이렇게 대화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과 그리고 때로는 형제들과 이게 뭔지 또 이야기를 해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례로는요. 제가 한 2009년, 2010년 정도에 가봤던 도시인데 기타큐슈라는 도시입니다. 많은 분들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1960년대 일본의 4대 공업지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환경기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공기가 있는 곳이 여기라고 하기도 했고요. 강물에서는 대장균조차 죽을 정도의 물로 굉장히 썩은 물이라는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진 이후에 시민, 행정, 기업이 함께해서 도시를 지금 환경 선진 도시로 변모를 시켜놨습니다. 가봤을 때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곳인데요. 무엇을 하는 곳인 것 같나요? 네, 여기는 힌트가 좀 보이죠? 물환경관입니다. 잘 보시면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왜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를 선택을 했을까요? 지하를 내려간 순간 이렇게 펼쳐집니다. 강물의 상태가 바로 보이게 되죠. 우리 지역의 강의 상태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바람이 녹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는지 바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제안을 한 게 누구냐면요. 중학생 소녀였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고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이런 훌륭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모니터링하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것들을 전시관 내에 함께 전시하고 공유하는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참여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마하트마 간디의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인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가장 약한 존재에게 우리가 어떤 대접을 하느냐, 어떤 제도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강서구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하면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재천 교수님은 호모 신비우스,
인류가 지속 가능한 진화와 더불어 생존을 하려면 평화롭게 공생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나무를 잘 보면 약간 위쪽 상단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새의 집입니다. 새들도 집을 지을 때 나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무는 잘 자라면서 자기의 작은 공간을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처럼 많은 걸 생각하지 않아도 그 규칙의 범위를 지켜나가면서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악어와 악어새, 코뿔소와 할미새입니다. 할미새가 코뿔소의 진드기를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코뿔소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들이 가까이 왔을 때 할미새가 경고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 공생적인 관계,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공생적인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그 지점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옆에는 김포공항인데요. 제가 예전에는 못 봤었는데 저기 보면 좀 특이한 게 보이지 않아요? 점처럼 보이는 이거는 뭘까요? 새들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창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항에는 더더욱 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겠지만 우리가 다른 동물들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지점들을 좀 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전구 하나가 보이죠? 요즘에 잘 좀 보기 드문 전구이죠. 이 전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리버모 소방서에 있는 전구입니다.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전구가 켜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124년이 된 전구입니다. 1901년에 점등을 한 이후 여기로 이사를 하거나 점검을 하는 것 이외에는 끈 적이 없는, 계속 켜 있는 전구인데요. 이때 만들었던 전구들은 보통 수명이 50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굉장히 놀랍죠,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100세 때는 축하 파티를 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물건들을 우리가 금방 쓰고 빨리빨리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좀 더 오래 쓰는 전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 옆에 다큐 영화를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래 쓰는 전구가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약간의 음모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빨리빨리 물건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환경에 대한 가치 공유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시사점을 좀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의 시드니에 오래전에 좀 가봤던 필드 오브 마르스라는 환경교육 센터입니다. 시드니 좀 외곽에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여기서는 이제 방문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자연을 관찰한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자연과 디지털 기술과 창작이 어우러진 이런 게 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들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가치와 주변 환경에 보았던 이야기들도 잘 담아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또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좀 더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보얀슬렛. 보얀슬렛은 바다의 잠수해서 해양 생물들을 보는 게 굉장히 삶에 행복을 주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바다에 들어갔는데 플라스틱 쓰레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학업을 중단하고 오션 클린업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해류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는 이런 일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힘과 더불어 해양 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좀 더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테드 영상 강연 중에 한 일부인데요. 왼쪽의 사진을 보면 여기는 이제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덕 아래가 콘서트 그 경연이 있었던 공간이고요. 언덕 위에서 가만히 모두 평온하게 앉아서 단순히 관람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신나게.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옆에서 같이 즐기면서 추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흥겹게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리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함께할 두 번째 리더, 세 번째 리더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좋은 뜻으로 시작할 때 옆에서 함께 두 번째 리더, 세 번째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을 때 지속 가능한 강서, 그리고 우리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지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오염된 환경들을 접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여기 한 마리 토끼처럼 그곳에 가서 아니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시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런 씨앗들, 긍정의 씨앗들을 잘 모아서 그게 퍼뜨려지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 보면 토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Manners makes man and woman. 네, 영화 킹스맨의 한 대사를 응용해 봤는데요. 우리 모두가 생태적인 마인드, 매너는 어떻게 가지는 것이 우리 인간과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과 인식에서 출발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과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